제가 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자궁문이 시암나 열린 위급한 순간 제 남편은 의사를 빼돌려 다른 여자의 생리통을 돌보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고통 속에서도 저는 뒷골목 대부인 오빠에게 전화해서 그들을 혼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 27살입니다. 이도윤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지금 새 쌍둥이를 임신한 지 거의 9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새 쌍둥이라 매일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두어 걸음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도윤은 한성그룹의 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집안도 좋았죠. 처음 저를 따라다닐 때 평생 저를 잘해주고 공주처럼 떠받들겠다고 달콤한 말로 저를 홀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윤과 도윤은 대학 동창이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후부터 도윤은 늘 친구라는 명분으로 하윤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하윤의 수도관을 고쳐주고 내일은 병원에 데려다주고 모레는 또 하윤의 회사 문제를 해결해주며 새 쌍둥이를 임신한 저를 집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달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도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옷을 다 입었을 때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열이 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하윤이 혼자 집에 열이 나서 많이 안 됐잖아. 내가 먼저 가서 좀 봐야겠어. 당신은 좀만 더 참아줘. 내가 돌아오면 병원에 데려다 줄게. 저는 그때 아파서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도윤, 내가 임신한 건 당신 아이들이에요. 셋이나.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임신했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하윤이는 몸이 약해서 열나는 위험해. 내가 먼저 가서 봐야 해. 말을 마친 그는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텅 빈 집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저는 아파서 한참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에 갈수록 병원이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어 저는 병상에 누워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는데 밤새 하윤을 병원에서 간호했다며 저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를 보러 오겠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시리고 아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건 그의 친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지난주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윤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흔쾌히 승낙하며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저는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대 절망감에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걸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윤이가 오늘 회사 동료랑 싸워서 기분이 안 싸워서. 이도윤, 내가 당신 아내예요. 오늘 내 생일인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술 마시는 걸 택하고 나랑 밥 한 끼 먹어주지 않는 건가요? 나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윤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당신은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됐어. 끊을게.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늘께.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다음날 도윤은 돌아와 명품 가방을 하나 내밀며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그만 삐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가방이 아니라 그의 곁이었고 저를 향한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도윤의 마음에 제가 전혀 없다며 이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커지는 배를 보며 뱃속에서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태어나면 도윤이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 저와 아이들에게 잘해줄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가 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하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배가 정말 크네요. 임신 중이시라 정말 힘드시죠? 이도일 씨도 참 매일 회사 일로 바빠서 수연 씨와 함께할 시간도 없네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바꿔 말했습니다. 사실 도율 씨도 쉽지 않아요. 요즘 저 새 직장도 알아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성그룹에 가서 좀 더 편하게 일하라고요. 수연 씨, 괜찮으시죠? 저와 도희 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저는 겨우 화를 억누르는 나스인데 그냥 그때 화가 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완성그룹은 이씨 집안의 회사인데 그건 당신들 일이고 저랑은 상관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쇼핑카트를 밀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도인에게 말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일하는 게 힘들긴 해. 내가 좀 더 편한 일을 찾아주는 게 뭐 어때? 당신 너무 예민해지지 마. 늘 우리 사이를 오해하잖아. 그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니다. 그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둔 그는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둔 적이.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그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러 저와 새 아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뱃속의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가들아, 너희는 꼭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위험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껴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의 행동은 저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칼날들이 뱃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사람을 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움직일수록 배가 더 아팠습니다. 몸 아래로는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눈물이 쏟아졌고 침실 문 밖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도윤, 빨리 들어와. 양수가 터졌어. 배가 너무 아파. 몇 번을 소리치자 도윤이 느릿느릿 손님 방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뭘 그렇게 소리쳐. 나 어제 일 때문에 밤새고 겨우 잠들었어. 양수가 터졌으면 터진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파. 이따가 운전기사 불러서 병원에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자는 표정아.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 도윤은 그제야 가까이 다가와 제 몸 아래의 액체를 확인하고는 얼굴색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해 당장 저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저를 부축하지도 않고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해 계속 기진대.
입으로는 계속 일찍 낳지. 왜 꼭 이런 시간에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와 다툴 힘조차 없어. 그저 입술을 깨물고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운전기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후 운전기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저를 침대에서 부축해 반쯤 끌고 가라쉽게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좌석에 기대어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옆에 앉아 휴대폰 게임만 할 뿐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반이라도 한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급히 저를 안고 내렸습니다. 도윤은 뒤따라 느릿느릿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자궁문이사. 시암나 열렸고 새쌍둥이 임신이라 상황이 위급합니다. 새쌍둥이 위급합니다. 당장 분만실로 가서 출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들 모두 위험할실로 가서 출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들 모두 위험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간호사는 저를 분만대에 눕히고 태아 심박동 감지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액을 놓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산모님, 이제 긴장을 풀고 심호흡하세요. 새쌍둥이 출산은 위험이 높지만 저희는 산모님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들어와서 사모님 옆에서 응원 좀 해주세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간호사에게 도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간호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모님 남편분이 아직 볼일이 있어서 당장은 들어올 수 없다고 사모님이 혼자 버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에게 저와 아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에게 저와 아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갑자기 문이 열립니까? 의사 선생님, 일단 분만은 잠시 미루고 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의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산모님 상태가 위급해서 곧 출산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의사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배가 너무 아파서요. 저는 분만대에 누워 온몸을 떨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도윤, 당신 미쳤어? 나 지금 자궁문이사? 시암나 열려서 곧 아이 낳아야 해. 당신 의사 보고 다른 사람 보러 가라고 하면 나랑 아이들을 죽이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죽이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돌려 저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혼자 병원에 있으니 불안해. 그 애 낳는 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애 낳는 게 안 아픈 사람이 어디야. 또 정화윤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도윤, 내가 임신한 건 당신 아이들이에요. 셋이나.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당신은 정화윤 생각만 하고 있어. 당신 대체 심장이긴 해? 의사도 급히 도윤의 산장이긴 해. 의사도 급히 도윤을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산모님 말이 맞습니다. 새쌍둥이 출산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기 남아 산모님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의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성그룹 부사장이야. 이 병원에 우리 이씨 집안 지분이 있어. 안 가면 당장 해고해버릴 거야. 도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도윤의 오만한 모습과
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옆에 가니 분만실에는 저와 2명의 어린 간호사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파서 분만된 난간을 꽉 잡았는데 손톱이 나무에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 간호사는 저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대사 선생님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저희가 땀 좀 닦아드릴게요. 심호흡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장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야 해. 아이들도 괜찮아야 해. 나는 반드시 버텨야 해. 고통에 거의 의식을 잃어갈 때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성, 제가 형으로 모시는 오빠였습니다. 태성 오빠는 뒷골목대부로 의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가 해결해 주었고 그 후로 저는 그를 오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아껴주었고 제가 도윤과 결혼한 후에도 도윤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움직임을 보고 급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휴대폰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살려줘. 이도윤 그 인간이 나랑 아이들을 죽이려 해. 빨리 와서 그들을 혼내줘. 전화 저편의 태성 오빠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수연아, 천천히 말해봐. 천천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이도윤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저는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의사를 빼돌렸어. 정하윤 돌보러 갔어. 정하윤 생리통 때문에 나랑 아이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써.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빨리 와서 살려줘. 빨리 와서 살려줘. 태성 오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도윤이라는 자식이 감히 너한테 그렇게 해. 수연아 버텨. 내가 지금 사설 의사 데리고 갈게. 그리고 부하들 시켜서 그 개 같은 남녀를 혼내줄 거야. 태성 오빠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고통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저를 찢어발기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잡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최대한 버틸게.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 바로 그때 분마실 문이 다시 열리며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가 제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가 제가 휴대폰이라 하고 있어. 빨리 끊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지금이 어떤 때라고 휴대폰이나 하고 휴대폰이라. 오빠. 이도윤 그 인간이 돌아왔어. 나보고 전화 끊으래. 빨리 와줘. 도윤은 오빠라는 말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뒷골목 대부인 태성, 오빠를 형으로 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일 때문에 저에게 태성 오빠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화면을 조용히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제 휴대폰 전원을 꺼서 옆 테이블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앉으려 했지만 그가 저를 다시 분만대에 강하게 눌러버렸습니다. 당신 그냥 누워있어. 계속 소란 피우면 이 간호사들마저 다 내보내고 당신 혼자 여기서 애 낳게 할 거야. 옆에 있던 2 어린 간호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도윤을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잖아. 너희들 또 쓸데없는 말하면 이 병원에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두 간호사는 겁에 질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게 무섭지 않아? 이도윤 당신 사람 맞아? 이도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도윤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야. 셋이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죽기는 왜 죽어? 여자들 애 낳는 게 다 그렇지. 참으면 지나가는 거야. 하윤이는 달라.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생리통으로 기절할 수도 있어. 나는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해. 당신이 눈치 있으면 의사 돌아올 때까지 혼자 버텨.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눈치 있으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더 격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도윤, 내가 당신과 결혼한 지 2년, 당신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아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을 위해 자기 친자식마저 내팽개치다니. 나보고 어떻게 눈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윤은 제 말에 짜증이 났는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나는 하윤이 보러 갈 테니 당신 혼자 여기서 기다려. 가지마. 의사 불러와. 돌아와. 저는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잡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만실에는 다시 저와 두 간호사만 남았습니다. 뱃속의 고통은 격렬해졌고 자궁 수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거의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울기 직전이 되어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 돼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희는 출산을 도와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세산을 도와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와본 적이 없어요. 특히 새쌍둥이는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저희가 몰래 다른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까요? 바로 그때 제 배가 갑자기 극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눈앞이 깜깜해지며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기절하지 마세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랑 아이들은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분만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비켜. 내 동생 죽으면 이 빌어먹을 병원 다 때려 부술 거야. 태성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분만실에 있어. 분만실에 있어. 분만실에 있어. 분만실에 있어. 분만실에 있어. 분만실 문이 발로 차이듯 열렸고 태성 오빠가 면면의 흰식간에 빌거 들어왔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침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빠 왔다. 무서워하지 마. 의사 선생님들 오셨으니 너랑 아이들 모두 괜찮을 거야. 그의 뒤에 있던 사설 의사들은 급히 앞으로 나서서 가져온 의료 장비를 꺼내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의 선희 박사님이다. 선두의 선희 박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상화님은 이 박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상화님은 이미 자궁문 이육 시암 열렸고 첫째 아이의 머리가 이미 자궁문 이육. 반드시 제 동생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강태성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들에게 출산 준비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오빠는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도윤과 정화윤, 그 두 쓰레기들은 이미 사람 시켜 잡으러 보냈으니
네가 아이 낳고 나곤 했으니. 네가 아이 낳고 나곤 했으니. 태성 오빠의 초조하고 분노의 찬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고통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께 출산에 집중해달라고 했죠.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도윤과 정화윤이 들어서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리와 얼굴이 창백했고 나윤은 도윤에 들어섰습니다. 하윤은 도윤에 들어섰습니다. 약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만실의 상황을 깼고 약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성 오빠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태성 오빠의 위세를 알고 있었기에 급히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건 우리 이씨 집안의 집안일이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수연이가 좀 유난 떠는 거지 사실 괜찮습니다. 지가 이미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이도윤, 네가 감히 집안일에 왔으니. 제가 이미 의사를 불러왔으니. 태성 오빠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해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애와 새 아이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다니. 감히 나에게 집안일 오는 애? 오늘 내가 너를 폐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강태성이 아니다. 도윤은 밀려서 몇 걸음 비틀거렸고 하윤이 급히 그를 부축하며 태성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강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도윤 씨가 저를 보러 의사를 가게 한 거예요. 저도 김수연 씨가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어요. 너 같은 보잘것없는 생리통 따위가 내 동생의 새 목숨과 비교돼. 너는 살기 싫을 모양이군. 말을 마친 태성 오빠는 뒤에 있는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끌어내. 수연이가 아이 낳고 나면 제대로 혼내줄 거야. 여기서 거슬리게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들 출산에 방해되지 않게 해. 두 경호원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도윤과 하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도윤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성, 너무 심하잖아.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당신이 관여할 권리 없어. 태성 오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 네가 아비 자격이나 돼. 네가 의사를 빼돌린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수연이와 아이들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 곧 이도윤과 정아이는 끌려나갔고 분만실은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이 박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힘을 주세요. 첫째 아이가 곧 나올 겁니다. 전우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성 오빠의 손을 꽉 잡은 채 이 박사님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오빠는 옆에성 오빠는 옆에성 오빠는 옆에성 오빠는 옆에성 오빠는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오빠의 격려와 전문 의사들의 도움으로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졌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낳고 이도윤과 정아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내아이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계속 힘내세요. 2명 더 남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 오빠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정말 대단해. 조금만 더 버텨.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었습니다. 10여 분 후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 몇 분 후 여자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이 박사님은 진짜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3명의 작은 아기들이 제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작은 얼굴은 쭈글쭈글했지만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들의 작은 손을 살며시 만졌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성 오빠는 저와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보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보며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다행이야. 너와 아이들 모두 괜찮아. 이도윤, 정하윤, 당신들이 나에게 진 빚, 내 새 아이들에게 진 빚, 나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몇 배로 갚게 할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 거야. 아이들을 낳은 후 저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새 아가들도 간호사에게 안겨 여각이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태성 오빠는 계속 병실을 지키며 비서 민준에게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과 삼삼한 반찬을 사오려고 시켰고 간호사들에게 저와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저는 침대머리에 기대어 아기 침대 속 새 작은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시큰했습니다. 따뜻한 것은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났기 때문이고 시큰한 것은 그들의 친아버지인 이도윤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직도 정화윤이다. 아마 아직도 정화윤 옆에 있지요. 저는 물컵을 받아 한자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일단 물 좀 마시고 말했습니다. 일단 물 좀 마시고. 오빠가 없었으면 나랑 아이들은 아마 말을 다 잊기도 전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성 오빠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보 같은 동생 같으니라고. 오빠한테 뭘 그런 말을 해. 너는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내가 너를 안 지켜주면 누굴 지켜주겠어? 이도윤 그 자식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태성 오빠의 비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태성 오빠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태성 오빠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지막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잘했어. 증거 다 정리해둬. 이따가 나한테 가져와. 이도윤과 정하윤이 뭐라고 변명할지 내가 직접 봐야겠군.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안심하세요. 지금 다 아래층 접견실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이도윤과 정하윤의 비리 자료야. 민준이에게 알아보라고 시켰어. 이도윤 이 자식은 너에게 못되게 군 것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공금을 횡령해서 정하윤에게 5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수많은 명품을 사줬어. 이 돈들은 모두 회사 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거야. 그리고 그 정하윤은 생리통 따위가 아니었어. 다행히 네가 그때 많이 마시지 않아서 민준이가 알아낸 바로는 예전에 도윤과 결혼한 너를 극도로 질투해서 네가 마시는 과 결혼한 너를 극도로 질투해서 이번에도 네가 아이 낳을 걸 알고 일부러 생리통 연기를 해서 이도윤이 의사를 빼돌리게 하였어. 너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이지.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손에 든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하윤이 일찍부터 저를 해치려 했다니. 저는 그저 그녀가 도윤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할 줄이야. 저와 아이들을 해치려 하다니. 태성 오빠는 제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흥분하지 마. 이제 증거가 다 우리 손에 있으니 이도윤의 공금 횡령은 중죄이고 정하윤의 고의적인 산일 미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해. 그들은 도망가지 못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오빠, 알아요. 제 몸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벌 받는 것을 봐야 하니까요. 그들이 벌 받는 것을 봐야 하니까요. 걔는 쪽은 어떻게 됐어요? 태성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도인을 도와 의사를 빼돌린 그 의사를 정직시켰고 특별히 최고의 간호사들을 배정해서 너와 아이들을 돌보게 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 침대의 아가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에서 내려가 안으려 했지만 태성 오빠가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할게. 그는 조심스럽게 아가 한 명을 안아들었습니다. 동작을 서툴렀지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아가는 따뜻함을 느꼈는지 몇 번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태성 오빠는 품에 안긴 아가를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 정말 귀엽네. 너 어릴 때랑 좀 닮았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오빠가 좋으면 나중에 자주 보러 와줘. 아직 이름도 없어. 태성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얘네들 외삼촌이야. 잠시 후 민준이 정리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성 오빠는 서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것들 봐봐. 이도윤이 공금을 횡령한 증거들이야. 그리고 정하윤이 너를 유산시키려 했던 대화 기록도 여기 있어. 저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도윤이 정하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도윤이 아파트 매매에 송금한 기록,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정하윤과 낯선 남자의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이도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하윤은 더 심해. 나는 그와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치려 했어요? 태성 오빠는 서류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도리를 논해. 그들에게 무슨 도리를 논해. 그들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야. 이제 증거가 다 있으니 우리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거의 죽일 뻔했던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직접 보게 할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진 빚 아이들에게 진 빚은 평생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할 거예요. 태성 오빠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도윤 끌고 올라와. 김수열 씨 만나게 해. 민준은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두 경호원에게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멍도 있었습니다. 훤히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옆 아기 침대의 새 아가들을 보고는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몸부림치며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좀 보게 해줘. 아이들 좀 보게 해줘. 저는 차갑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당신이 그들을 거의 죽일 뻔한 건 잊었어? 당신과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과 아이들에게 잘할게. 내가 보상해줄게. 보상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도윤, 당신이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내가 아이 낳을 때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정하윤 옆에 있었잖아요. 나랑 아이들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정하윤 옆에 있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나니 보상하겠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당신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정하윤에게 집 사주고 명품 사준 건 잊었어요? 정하윤이 고의로 나랑 아이들을 해치려 한 건 당신은 지금도 그를 변호하고 있잖아. 내가 아직 당신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도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였다는 것도 몰랐어. 그가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금을 횡령한 건 정하윤이, 그는 고개를 횡령한 건 정하윤이야. 내가 알았더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도윤, 우리 이혼해요. 우리 이혼해요. 당신의 공금 횡령 문제는 한성그룹 이사회에 맡길 거예요. 정하윤 문제는 당신의 공금 횡령 문제는 한성그룹의 이사회에 맡길 거예요. 정하윤 문제는
당신과 그가 나에게 진 빚, 아이들에게 진 빚은 모두 법이 심판하게 할 거예요. 이혼?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하윤을 택했고 저와 아이들을 해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하윤이 두 경호원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뺨 맞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순식간에 당황했습니다. 김수연, 이도일 씨를 모함하지 마. 공금 횡령은 내가 그를 강요한 거야. 당신을 해치려 한 것도 나 혼자 생각한 일이야. 이도일 씨와는 상관없어. 나를 탓하려면 나만 탓해. 이도일 씨와는 상관없어. 나를 탓하려는 나만 탓해. 이도일은 하윤의 나만 탓해. 이도윤은 하윤의 말을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말란 듯고 놀란 듯고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말란 듯고. 이도윤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을 잃을 수 없었어요. 김수현 씨가 당신의 일을 임신해서 그가 계속 당신을 붙잡을까봐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하려 했던 거예요. 이도윤 생기게 하려 했던 거였어.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하윤을 보며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하윤에게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망쳤고 당신 자신도 망쳤어. 하윤은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도윤 씨,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비웃음을 느꼈습니다. 태성 오빠는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끌고 내려가 경찰에 넘겨. 경찰서에서 천천히 싸우게 해. 경호원들은 대답하고 도윤과 하윤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잘못했어. 아이들에게 아빠 없게 하지 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하윤의 목소리는 결국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실은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의 아가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반드시 그들을 잘 돌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할 거야.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게 하지 않을 거야. 나 또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야. 태성 오빠는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수연아, 다 지나갔어. 이제 오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와 아이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몸 잘 추슬러. 다른 일들은 오빠가 처리해 줄게. 저는 태성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창문을 통해 햇살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기 침대의 새 아가들은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발그레하니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도윤과 정하윤이 끌려간 후 병실은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태성 오빠는 제가 혼자 돌보기 힘들까봐 집에서 경험 많은 산후도우미 두 분을 보내주었고 새아가들의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육아 도우미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침대머리에 기대어 산후 도우미들이 능숙하게 아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물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태성 오빠는 옆 소파에 앉아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반드시 새아이의 양육권은 김수연 씨에게 기속되도록 명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이도윤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공금을 횡령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공금을 횡령한에게 사준 아파트와 명품은 모두 회수하여 김수연, 기와 아이들에게 사준 아파트와 명품은 모두 회수하여 김수연. 그는 지금 경찰서에 있고 공금 횡령 건은 이미 입건되어 수사 중이야.
한성그룹 이사회도 이 사실을 알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니 아마 곧 그를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 일들은 원래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계속 오빠에게 폐를 끼치네. 태성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성 오빠한테 뭘 그런 말을 해. 게다가 이도윤 그 자식이 감히 너를 괴롭히다니. 그건 나에게 맞서는 것과 같아. 내가 어떻게 그를 가만두겠어? 그 말을 하는 동안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한성그룹 이사장 비서였습니다. 그는 태성 오빠를 보고 급히 앞으로 나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김수현 씨, 이사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이도윤 부사장의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금횡령건 수사에 경찰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수현 씨와 아이들에게 보상할 것이며 강 선생님과 김수현 씨께서 화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오빠는 그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군. 결국 이도윤이 저지른 일은 김수현과 아이들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명성까지 훼손했으니 이사장님과 김수현과 김수현 씨께 답변을 드리면 내일 바로 강성반을 하루빨리 내놓으시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사장 비서는 연신호. 또한 이사장님께서는 이도윤의 행동에 대해 매우 실망하셨으며 앞으로 그의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씨께서 새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한성그룹은 아이들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사장 비서를 보며 마음에 큰 파동이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지금 이런 마음의 파동이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태성 오빠의 보복으로 회사 발전에 영향으로 회사 발전에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든 아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준다면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장 비서가 떠난 후 태성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들 이제 겁먹은 거 보이지? 이제 오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와 아이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냥 편히 몸 잘 추슬러. 몸 회복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빠가 다 지원해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 회복되면 제 가게를 열어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팔고 싶어요. 예전에 의류 디자인을 배웠는데 결혼 후에 이도윤 때문에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아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태성 오빠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네 디자인 재능을 내가 모를 리 없지. 예전에 네가 나한테 디자인해준 정장도 가들 예쁘다고 했잖아. 가게 여는 건 내가 도와줄게. 장소, 자금, 인맥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장사가 번창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마. 태성 오빠의 지원에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늘 이런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서 편안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산후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는 새 아가들을 아주 잘 돌봐주었습니다. 아가들은 아주 순해서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만 몇 번 울고 다른 시간에는 모두 잠만 잤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그들의 작은 얼굴을 보며 행복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가 와서 이혼 합의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새 아이의 양육권이 저에게 귀속되고 이도윤이 매달 5억만 원의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그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차량 한 대가 저에게 보상으로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회수된 재산도 모두 제 명의로 장으로 회수된 재산도 모두 제 명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김수현 씨, 이 합의서는 이도윤 씨가 이미 서명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김수현 씨께서 나중에 아이들이 가끔 자신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보며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디어 이도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의 뜻을 이도인 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윤 쪽은 경찰이 이미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고의적인 산에 미수에다 이전에 김수현 씨를 유산시키려 했다는 일까지 더해져 아마 몇몇 년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지금은 이미 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 중입니다. 정하윤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 중입니다. 정하윤이 처벌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태성 오빠가 저를 보러 왔고 아가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수입 분유, 예쁜 아기 옷, 그리고 교육용 장난감들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아가들을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새 녀석 정말 갈수록 귀여워지네. 이 새 녀석 정말 갈수록 귀여워지네. 얘네들 좀 더 크면 내가 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동물원에도 데려가서 신나게 놀게 해줄 거야. 저는 태성 오빠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성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태어나면 내가 가진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아. 거기 환경도 좋고 보안도 잘 되어 있어서 너와 아이들이 살기 좋아. 내가 이미 사양시켜서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하게 했으니 너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저도 집이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걔도 있어요. 오빠에게 폐를 끼칠 필요 없어요. 태성 오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강 뷰 아파트는 이미 준비해뒀으니 사양하지 마. 그냥 오빠가 아가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태성 오빠의 눈빛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성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오빠한테 뭘 그런 보답을 해. 너는 그냥 너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오빠에게 최고의 보답이야. 밤이 깊어지고 아가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산후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도 옆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머리에 기대어 창밖 야경을 보며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오빠가 있으며 저 자신의 꿈도 있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저 자신의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모든 도전에 맞서고 제가 사랑하는 맞서고 이도윤과 정하윤에게 그들 없이는 저와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병원에 보름 정도 입원한 후 저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 오빠는 이미 차를 준비해 두었고 산후도우미와 육아도우미도 미리 한강 뷰 아파트로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 저는 주변 환경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전용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으며 보안도 특별히 철저했습니다. 한강 뷰 아파트는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의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으며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한 인테리어였습니다. 큰 통창은 바로 한강을 마주하고 있어 창가에 서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었고 마음이 순식간에 탁 트였습니다. 새 아가들의 아기방도 특별히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벽지, 귀여운 아기색 벽지, 귀여운 아기 침대. 내가 특별히 디자이너에게 네 취향대로 인테리어하라고 했어. 아기방도 육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서 꾸몄으니 아가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좋으면 됐어. 태성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좀 쉬어. 주방에서 네가 좋아하는 삼삼한 반찬 준비했으니다. 이후의 날들
저는 한강 뷰 아파트에서 편안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산후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는 새 아가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아가들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면 제 기분은 특별히 좋았습니다. 태성 오빠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신선한 과일과 아기용품을 가져오고 때로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옷가게 사업 아이디어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저는 거실에서 의류 디자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산후 도우미가 문을 열고 돌아왔을 때 얼굴색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김수연 씨, 밖에 이도윤 씨 어머니가 오셨는데 김수연 씨를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도윤의 어머니라니. 저는 그와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제가 도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도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저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거실에서 얘기하죠.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이도윤의 어머니는 앉은 후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연, 이도윤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수연, 이도윤이 당신에게 미안하고 새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것은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윤은 지금도 경찰서에 있고 공금 횡령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에서도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화병이 나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이도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결국 새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그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강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봐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도윤이 저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았을 때는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도윤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제야 아이들을 생각하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도윤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공금 횡령은 불법 행위입니다. 저나 태성 오빠가 함부로 그를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저와 아이들에게 한 일들은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자궁문 이사, 시암 열린 위급 상황에서 그는 정하윤 때문에 의사를 빼돌려 저와 아이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도윤의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압니다. 이도윤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정하인에게 속았어요. 그는 지금 잘못을 알고 경찰서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도 하고. 용서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를 용서하면 저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누가 저를 살려줬나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지 못할 뻔했을 때 누가 그들을 돌봤나요? 이런 것들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도인의 어머니가 또 뭔가 말하려 하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도인의 일은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를 정말 위한다면 그에게 감옥 안에서 잘 반성하고 빨리 나와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설득하세요. 김수연, 당신 정말 독한 사람이군. 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들 이씨 집안이 먼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독한 것이 아니라 마지노선입니다. 이도윤의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산후 도우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도윤 씨가 저지른 일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김수연 씨는 지금 자신과 아가들을 잘 돌보고 그런 불쾌한 사람들이 김수연 씨의 기분을 망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오후에 태성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이도윤의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태성 오빠는 듣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감히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 그때 이도윤이 너에게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나서서 말이지 않았어?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 급해. 늦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보안팀에 말해서 이씨 집안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너와 아이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말이지. 저는 태성 오빠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일 나를 생각해줬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가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그런 말을 해. 네가 마음에 들려 말했습니다. 참, 내가 네 옷가게 자리 알아본 곳이 있어. 서울 시내 번화가에 있는데 위치도 네가 네 옷가게 자리 알아본 곳이 있어.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다. 고마워, 오빠. 다음날 태성 오빠는 저를 번화가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자리는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는데 면적은 200평이 넘었고 채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에는 유명 브랜드 매장들도 많아서 정말 옷가게를 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성 오빠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문제도 걱정 마. 이미 준비해뒀으니 가게 열고 나면 홍보도 도와줄게. 장사가 번창할 테니 걱정 마. 태성 오빠의 지원에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후의 날들, 저는 아가들을 돌보는 한켠 옷가게 인테리어와 상품 준비로 바빴습니다. 매일 피곤했지만 보람찼습니다. 매번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도윤과 정아윤 같은 불쾌한 일들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가들도 날마다 자라웃기 시작했고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과거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오빠가 있으며 저 자신의 꿈도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해쳤던 사람들에게 김수연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미 옷가게 인테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제 생각대로 미니멀하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로 꾸며주었고 제가 디자인한 가족 커플룩을 전시할 공간도 특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품 준비는 평판 좋은 몇몇 공장과 연락하여 소재가 편안하고 디자인이 신선한 옷들을 골랐습니다.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고 개업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저는 가게에서 디자이너와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산후 도우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가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급히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장 이모님, 무슨 일이요? 아가들은 괜찮아요? 산후 도우미 목소리가 조금 다급했습니다. 김수연 씨, 큰일 났어요. 아가들을 보고 싶다고 하고 김수연 씨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거실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이도윤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출소한 거지? 감히 우리 집까지 찾아오다니. 그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부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급히 일어서서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아가들도 보고 싶었어. 아가들도 보고 싶었어. 저는 차갑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 들어오게 했어요. 나 당신 들어오게 했어. 느라난 시느라 누가 당신 들어오게 했어요. 나 당신한테 나란 아이들 생활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 이미 정하윤이랑 관계 끊었어. 그도 처벌받아서 3년형을 선고받았어. 나도 이제 잘못을 알아. 당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서 당신과 아이들을 돌보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를 돌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도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거죠? 내가 아이 낳을 때 자궁문이사, 시암 열려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나랑 아이들이 가장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이제 와서 우리를 돌보겠다고? 내가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하윤에게 속았어. 고의가 아니었어. 수연아, 내가 예전에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변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예전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예전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내가 아이 낳던 날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다 몰라. 당신 마음 속에는 정하윤밖에 없었어. 나도 아이들도 없었어. 우리 사이의 감정은 당신이 의사를 빼돌린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 바로 그때 아기 방 문이 열리고 산후도우미가 가장 어린 딸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도윤은 아이를 보고 눈이 순식간에 빛났습니다. 다가가 안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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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안아줄게. 산후도우미는 급히 아이를 제 뒤로 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산후도우미와 아이 앞에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아이들 만지지 마. 당신은 그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이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수연, 나는 아이들의 친아빠야. 왜 내가 그들을 만질 수 없어? 너무 심하잖아. 심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압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세요. 이것들은 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에요. 당신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정화윤에게 집 사주고 명품 사준 송금을 횡령해서 하윤이가 더 필요해라고 말한 녹음 파일. 그리고 정화윤이 당신이 일찍부터 나를 해치려 한 것을 알고도 계속 숨겨줬다고 진술한 증거들. 이런 것들 다 잊었어요. 이도윤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더 새하얗게 변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치우려 하며 얼굴이 시작했습니다. 걔는 서류들을 치우려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치우려 하며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공금 횡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가야 할 거야. 이도윤은 격분하여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연, 당신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내가 후회하고 당신에게 애원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부탁이야. 증거를 처리하고 나를 당신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줘.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잘할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부리치며 너 지금처럼 당신과 이혼한 것이 이토록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더 이상 꿈깨. 나는 당신과 재결합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아이들을 해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도윤은 제가 뿌리치자 몇 걸음 비틀거렸고 눈빛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주제를 알아. 당신이 이렇게 파렴치할 줄은 당신이 이렇게 파렴치해. 당신이 이렇게 가게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이잖아. 당신이 나랑 재결합뿐이잖아. 이도윤,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야. 태성 오빠는 내 가족이야. 그가 나를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이 감히 그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태성 오빠가 몇 년의 경호원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도윤이 제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나서 이도윤의 옷깃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도윤, 감히 내 동생 건드려봐. 네가 감옥에서 충분히 오래 있지 않았나 보구나. 몇 년 더 있고 싶어. 이도윤은 태성 오빠를 보고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몸부림치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수연 씨와 잘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와 얘기해? 네가 감히? 태성 오빠는 그를 바닥에 밀치며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앞으로 김수연과 아이들에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이 아파트 단지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네 공금 횡령 사건은 이미 변호사 시켜 경찰에 진행 중이다. 이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태성 오빠의 흉악한 눈빛과 저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일어나 초췌한 모습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태성 오빠는 급히 다가와 제 팔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그 자식이 너 아프게 한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가 와줘서 다행이야. 태성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내게 달려와 방해하게 만들다니. 내가 이미 경찰에 말해서 감시를 강화하게 했으니 앞으로 그는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산후 도우미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화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화내는 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가들이 다 놀랐으니 안아주면서 달래주세요. 아가들이 다 놀랐으니 안아주면서 달래주세요. 아가들이 다 놔주면서 달래주세요.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저는 아가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작은 한을 뻗어 제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태성 오빠는 저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도윤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마. 옷가게 곧 개업하잖아. 내가 이미 홍보도 다 준비해뒀으니 그때 분명 아주 시끌벅적할 거야.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업 준비를 잘하는 거야. 다른 일들은 오빠가 처리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일들은 오빠가 처리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매번 내가 가장 필요할 때마다 오빠가 나타나주네. 참, 개업날 내가 친구 몇 명 데리고 가서 응원해 줄 거야. 다들 기업하는 사람들이니 나중에 당신이랑 협력할 수도 있을 거야. 태성 오빠의 지원에 저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옷가게 개업 준비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옷을 고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찼습니다. 개업날 가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성 오빠가 데려온 친구들도 모두 와서 저에게 많은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디자인한 가죽 커플룩을 좋아해서 한 번에 많은 옷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안의 활기찬 풍경과 만족스러운 웃음들을 보며 저는 성취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은 후 저는 가게 안에 앉아 벽에 안에 앉아 벽에 걸린 가죽 커플룩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금말실에서 죽을 뻔해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부터 지금 제 옷 가게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에게는 모든 도전에 맞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충분한 용기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제 옷가게를 더욱 번창하게 할 것입니다. 저를 해쳤던 사람들에게 김수연이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옷가게 개업 후 장사는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가죽 커플룩은 참신한 디자인과 편안한 소재 덕분에 부모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단골이 되었고
친구들을 데려와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때 태성 오빠가 시간을 내어 도와주러 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옷 파는 일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늘 고객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많은 손님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새 아가들도 갈수록 귀여워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사내 아이들이라 활발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몇 개 활발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몇 개였는데도 벌써 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셋째는 여자아이로 조용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새 아가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날 오후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도윤의 공금 횡령 사건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횡령한 공금도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정화윤에게 사준 아파트와 명품도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 후 한성그룹에 반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일말의 파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정화윤이 고의적인 상해 미수에다 이전에 저를 유산시키려 했던 일 때문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이미 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윤과 정화인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저녁에 태성 오빠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판결 소식을 그에게 말해주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겠네. 다시는 그들이 당신과 아이들을 방해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참 오빠? 그동안 계속 도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태성 오빠는 반찬을 한입 몰랐을 거야. 게다가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자기의 사업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으니 나도 기뻐. 그 말을 하는 동안 산후도우미가 셋째를 안고 왔습니다. 작은 아가는 태성 오빠를 보고 작은 손을 뻗어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태성 오빠는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고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공주님이 외삼촌 보고 싶었어. 이리 와, 안아줄게. 지금의 삶은 비록 사랑은 없지만 가족과 친구의 동반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업이 있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후의 날들, 저는 옷가게 사업에 매달리는 한편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한성그룹 이사장이 사람을 보내 아기용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가 태성 오빠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아이들의 할아버지이고 아이들은 가족의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 특별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의 누나, 이채원이었습니다. 이도윤의 누나, 이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죄책감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사과하러 왔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때 제가 제때 말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도윤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저도 예전 일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가족 커플룩이 예쁘다고 들어서 제 딸에게 몇 벌 사주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김수연 씨께서 나중에 아이들이 가끔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하지만 김수연 씨께서 원치 않을 바란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김수연 씨께서 원치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간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런 불쾌한 일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면 제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직접 결정하게 할 겁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현 씨는 마음이 착한 분이시니 앞으로 분명 더 잘 되실 겁니다. 체원을 보낸 후 저는 가게에 앉아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가 착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증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그를 용서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옷가게는 지점을 열었고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몇 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새아가들도 1살이 넘어 말하기 시작했고 엄마, 왜 삼촌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태성, 오빠가 우리를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새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놀며 웃는 것을 보았고 태성 오빠는 그들 옆에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햇살이 제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따뜻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사업을 가집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한때 어둠을 겪었지만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연에 의존하는 나약한 이다. 저를 해쳤던 사람들에게 김수연이 비록 비바람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빛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믿습니다. 태성 오빠의 동반이 있고 아이들의 웃음이 있으며 제가 사랑하는 사업이 있는 한 저는 분명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 지금의 행복한 산이 되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